붉은 명함. 흰 목에 줄이 걸렸다. 정신을 잃은 여자의 몸은 나긋나긋하다. 허리를 감은 남자의 팔이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곧장 컬러박스 위에서 바닥으로 떨어질 것만 같았다. 여자의 잠은 깊었다. 그 와중에도 목 주변이 불편했는지 미간에 작은 주름을 만들면서 끙끙 신음소리를 냈다. 그것이 신호가 되었다. 남자는 여자의 몸을 놓고 발끝으로 컬러박스를 찼다. 여자의 몸이 떨어져 내렸다. 아니, 떨어지는 순간 덜커덕 공중에 정지하며 여자의 잠이 깨졌다. 안구가 튀어나오고 이와 잇몸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일그러진 입술은 마치 다른 생물처럼 꿈틀거렸다. 그리고 딱 한 번 가슴 혹은 뱃속 깊은 곳에서 개구리 같은 소리를 냈다. 다용도 철봉기기의 손잡이에서 수직으로 떨어진 빨랫줄은 여자의 턱 밑 깊이 파고들었다. 페디큐어를 한 반짝이는 발톱이 바닥에서 15cm 높이의 허공에서 작은 원을 그리며 흔들렸다. 목을 맨 매듭에서 나는 삐걱대는 소리가 그보다 한 박자 늦게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여자의 코에서 피 섞인 콧물이 나와서 윗입술을 향해 똑바로 흘러내렸다. 잠시 후 경련이 시작되었다. 하복부가 수축하면서 노란색 액체가 주르르 허벅지를 타고 흘렀다. 그러고는 무릎을 비껴 종아리를 따라 떨어져 바닥에 조그만 물 웅덩이를 만들면서 냄새를 풍겼다. 역겨워하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던 남자는 시선을 벽시계로 옮겼다. 오전 0시 15분. 여자의 목덜미에서 맥박이 사라졌다. 남자는 몸을 돌려 방을 가로질렀다. 장갑 낀 손끝이 벽에 스위치를 내렸고 방은 깊은 어둠에 잠겼다. 남자는 더듬거리면서 미닫이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여자를 돌아보았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문을 닫고 현관으로 향했다. 여기는 L현경 본부 빌딩 5층이다. 형사부 수사과 제1과에 44번 내선 전화가 울린 것은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였다. 네, 검시관님 자리입니다. 이치노세 가지유키는 수화기를 어깨에 댄 채 처리장부와 펜을 끌어당겼다. 먹다만 소바가 아직도 입안에 남아있었다. 전화를 건 것은 겐자키 중앙서 형사과였다. 어느 아파트에서 목을 맨 젊은 여자의 사체가 발견되었다고 했다. 스스로 목을 메고 죽은 게 분명한 것 같은데 발견자가 사체를 내리는 바람에 만약을 위해 현장 검증을 요청한 것이다.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다. 만일을 대비해 일단 검시관을 불러. 그 녀석들은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거니까. 이러한 관할석 간부들의 속내를 빤히 읽을 수 있었다. 알았어. 곧 갈 테니까 자세한 내용을 팩스로 보내. 이치노세는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기를 내려놓자마자 남은 소바를 한꺼번에 쓸어넣고 안쪽 전송실로 향했다. 41살의 경부, 즉 경감. 검시 담당 조사관 대리가 된 지 만 2년. 견습 중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자살로 판명난 검시라면 상사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별일 없다면 3시간이면 갔다 오겠지 뭐. 오늘은 아내 생일이다. 기대도 안 하고 있겠지만 정시에 퇴근해서 아내를 놀래키면 좋을 것이다. 아니, 서류 작성과 몇 가지 일을 처리하면 정시 퇴근은 어렵겠지만 내 몫의 케이크가 냉장고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송실 문을 여는데 이쑤시개를 입에 문 뾰족한 얼굴이 갑자기 눈에 들어와 순간 움찔했다. 구라이시 요시오, 52세. 종신검시관
이라는 별명을 가진 수사 일과 조사관이다. 몸은 창처럼 가늘다. 점심을 먹으러 훌쩍 나가버리는 뒷모습을 보았는데 언제 돌아왔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현장 검증인가? 구라이 씨는 이쑤시개로 어금니를 쑤시면서 수신 램프가 켜진 팩시밀리를 턱으로 가리켰다. 네, 괜찮기 관냅니다. 안 좋은 상황인가? 아닙니다. 목을 맨 자살인 것 같아요. 사망자는 젊은 여자라고 합니다. 그래, 내가 갈게. 네? 내가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구라이 씨는 이쑤시개를 퇴에 뱉었다. 이런 일에 일일이 놀란다면 구라이 씨 밑에서 배겨낼 수가 없다. 순경에 임명된 후 줄곧 감식 전문으로 일했다고 한다. 그 예리한 감시관은 전설이 되었으며 특히 감식의 총알이라고 할 수 있는 사체 감정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오랜 세월 굳어진 장인 기질과 야쿠자 같은 말투가 화근이 돼서 조직의 주류에서 벗어난 적도 있었지만 긴 경찰 생활에서 본다면 한때에 불과하다. 경시, 즉 경무관에 승진한 지 만 7년. 초동 수사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검시관 자리를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았다. 부검을 담당하는 L대학교 법의학 교실의 교수들이 구라이 씨를 놓아주지 않으려 한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순종적이고 복지부동하는 경찰관에 익숙한 학자들에게 혜성같이 나타난 것 같은 구라이 씨의 무례함이 신선하게 여겨졌으리라는 것도 이해가 됐다. 부내에 신봉자도 많았다. 구라이 씨가 선물이라면서 주는 감식 증거로 범인을 잡아 포상을 받은 형사가 한둘이 아닌 것이다. 또한 검시 현장에서 예리한 감정 솜씨를 직접 본 사람들도 상당수였다. 그런 점 때문에 하나 둘 신봉자가 생겨났다. 그들은 자기 멋대로 구라이 씨를 스승으로 떠받들었다. 밤마다 경찰 관계자의 집 주변을 서성이는 기자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가르침을 받겠다고 구라이 씨의 관사를 찾는 젊은이들의 발길도 끊기지 않았다. 구라이 씨는 그런 형사와 감식과원, 심지어 기자들까지 몽땅 불러들여서 술을 대접하고 마작판을 벌였다. 또 때로는 사람들을 모두 끌고 밤거리로 몰려나가 마음껏 회포를 풀었다. 술집 여자와 깊이 관련돼서 하마터면 칼부림이 날 뻔한 아수라장에서 겨우 빠져나온 일도 여러 번 있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도 술 한 잔에 삼켜버리고 말았다. 남자도 여자도 칡덩굴처럼 얽히는 게 최고야. 죽어버리면 차가운 스테인리스 대 위에 누워서 개구리처럼 해부나 당할 텐데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이치노세도 구라이 씨의 신봉자인 것이 분명했다. 열심히 구라이 씨의 관사를 드나든 적도 있었고 그의 밑에서 근무하던 2년 동안 받아 적은 검시 노하우만 노트로 2권 분량에 달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라이 씨처럼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솔직히 되고 싶지도 않았다. 종신검시관의 뒤를 잇는 것은 사양하고 싶었던 것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대리라는 직책은 몇 년 후에 경시 승진을 약속하는 얼마 안 되는 엘리트 코스다. 어차피 형사부 고위 간부가 전체적인 수사 지휘를 한다. 부하를 통솔해야 할 순간 지금 축적한 검시 지식이 이치노세 발언에 무게와 설득력을 더할 것이다. 팩스가 달칵달칵 소리를 내면서 용지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구라이 씨는 이미 상의에 손을 끼며 검시 도구를 담은 가방 속을 체크하고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시체를 좋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럼 대신 가시라고 할까? 이치노세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 아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시간에 집에 가면 아이들은 기뻐할 것이다. 백스 다 나왔어?
사망자의 주소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구라이 씨가 재촉했다. 아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치노세가 이렇게 대답하며 용지를 응시했다. 그런데 주소가 겐자키 시미조키마치 3촌의 22번지 하이치 다카야마 103호? 이게 대체 무언가? 달칵 달칵 달칵. 간절히 빌 시간도 없이 사망자의 이름이 뒤따라 나왔다. 이치노세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주소와 이름, 나이, 모든 것이 일치한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 거다. 그렇게. 유카리가 죽었다. 가까운 지인의 사망 사건을 맡게 된 것이다. 고향에서 경찰로 일하는 이상 그것은 피할 수 없다. 교통사고, 속도 위반 단속, 선거법 위반. 검시 담당자가 된 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농약을 먹고 자살한 고등학교 선배의 사체를 조사했던 것이다. 하지만 어머나, 그러면 말이야, 이상한 데서 이상하게 죽으면 안 되겠네. 당신한테 벌거벗겨져서 온몸을 조사당하는 건 싫으니까. 1년 전에 유카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웃었었다. 하이치 다카야마 103호의 침대 속에서 이치노세 애무의 몸을 비틀면서 말이다. 왜 그래? 구라이시가 물었다. 이봐, 왜 그러냐고? 아, 예, 죄송합니다. 구라이시는 옆에서 팩스 용지를 낚아채면서 이치노세를 힐끗 쳐다보았다. 사망한 사람과 아는 사이인가? 아니요,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말에 이치노세는 자신의 내면을 보았다. 유카리의 죽음을 애도한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유카리는 종종 자살 같은 거 하는 사람은 바보다 라고 말했었다. 그렇다면 살해된 것이 아닐까? 그런 말을 했던 아이자와 유카리가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자살로 위장한 타살. 그렇다면 구라이 씨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알아낼 것이다. 수사본부가 설치되고 100명에 달하는 형사가 일제히 움직인다. 동료들이 수사를 하면 이치노세 이름이 드러날 것이다. 물론 범인은 아니다. 하지만 불륜 상대를 죽인 혐의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하나? 직장도 잃고 가정도 무너진다. 그것은 틀림없이 인생을 날려버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치노세는 떨리는 다리를 주먹으로 두세 번 두드리고 전송실에서 뛰어나가 수사 일과를 단숨에 가로질러 복도에서 구라이 씨를 따라잡았다. 조사관님, 저도 함께 가게 해주세요. 잠시 후 심장박동이 점점 빨라졌다. 핸들을 잡은 이치노세는 신호대기 때마다 룸미러로 뒤를 살폈다. 기자의 비행을 경계하는 습관이 몸에 붙었지만 오늘은 그 때문이 아니었다. 뒷자리에 구라이 씨를 몰래 관찰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평소처럼 팔짱을 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검시 현장으로 향하는 구라이 씨는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속내는 어떨까? 아이자와 유카리의 죽음과 이치노세 동요를 결부시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길은 한가했다. 경광등을 켜지 않고도 쉽게 국도까지 나와서 현도와의 교차로에서 꺾어 겐자키 시내로 향했다. 그렇다 유카리의 아파트로 가는 것이다. 1년 6개월 전 에일현 경찰의대 송년회 자리였다. 구라이 씨가 산골 현장에서 돌아오지 못해서 이치노세가 대신 참석했었다. 새빨간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연회 자리에 나타난 도우미 일행. 유카리는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었었다. 짧은 머리에 어울리는 단정한 이목구비, 모델을 연상시키는 긴 손과 다리는 연회석을 돌아다닐 때마다 남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대화 내용은 아주 유치했지만 알파파를 내뿜기라도 하는지 대화를 나누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던 것만은 분명히 기억한다. 취했던 것 같았다. 유카리가 명함을 달라고 하기에 주었었다. 그로부터 한 달쯤 뒤에 직장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찻집에서 만난 유카리는 수다스러웠다. 전문대학을 나왔지만 취직하지 못했다. 꼿꼿이 자격증을 따르고 공부했지만 실습이 곧해서 포기했다. 조건이 좋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도우미를 하기에 이르렀다. 지금은 그런대로 좋은데 30살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결혼하고 싶다. 라고 했었다. 그리고 몇 번째인가의 전화통화에서 속옷을 도둑 맞았다는 얘기를 했었다. 이치노세는 가슴이 근질거렸다. 기쁨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딴 마음 때문이었다. 이치노세는 관할 경찰서에 맡기지 않고 태연스레 직접 아파트를 찾아갔다. 난 파더 콤플렉스가 있나 봐. 젊은 사람한테는 영 관심이 없어. 유카리는 이렇게 말했다. 그 다음부터는 진도가 빨랐다. 눈에 띄지 않는 교외 모텔에서 밀회를 거듭했다. 유카리의 아파트에서도 만났다. 쾌락과 싸우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끌려 들어가는 위태로운 감각이 겹쳐졌다. 젊은 육체에 빠진 것만은 확실했다. 매일매일 사체를 상대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고 살았다. 어쩌면 구라이 씨의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무슨 일에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그 자유분방함에 대한 동경이 마음속 어딘가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일도 가정도 될 대로 되라. 어차피 죽어버리면 차가운 대 위에 누워서 개구리처럼 해부나 당할 게 분명하지 않은가. 밀월은 6개월 정도 이어졌다. 뜨거운 열기는 식었다. 사랑보다 정을 요구하는 유카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유카리의 젊음에 대한 미련도 있었다. 그 미련을 날려버린 것은 공교롭게도 사귀게 된 계기를 마련해준 그 명함이었다. 당신 명함을 수첩에 붙이고 다니고 있어. 측은대는 손님한테 보여주면 금방 떨어져 버리니까. 완전히 부적 같아. 물론 유카리에게 악의 같은 건 조금도 없었다. 이치노세는 그런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새삼 깜짝 놀랐다. 명함을 돌려달라고 다그쳤다.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무서운 목소리였다. 하지만 유카리는 거부했다. 2번 다시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겠다면서 울상을 지으며 간청했다. 완력을 써서 뺏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돌려받지 못했다는 초조함이 유카리에 대한 혐오감을 증폭시켰다. 위험한 폭탄. 한번 그렇게 생각하게 된 여자는 귀찮은 존재가 된다. 그 후에도 타성으로 몇 번 만났다. 아니, 명함을 인질로 삼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만났다. 이치노세의 기분은 그랬다. 차갑게 대했다. 앉지도 않고 돌아온 적도 있다. 이별의 말을 꺼낸 것은 유카리였지만 이치노세가 그럴 수밖에 없도록 몰아갔다. 명함은 새 애인이 생기면 버린다. 유카리의 제안에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자극하지 않는 게 낫다 하는 계산이 있었다. 그것으로 유카리와는 끝났다. 전화도 없었다. 은행 현금 인출기 앞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서로 꽤 놀랐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2개월 전이었다. 유카리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발랄했다. 이유는 곧 알 수 있었다. 왼쪽 약지에 빨간 돌이 장식된 금반지가 빛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거 루비야. 예쁘지? 약혼한 거야? 아니, 좀 더 있다가. 아마 당신도 아는 사람일 거야. 누군데? 비밀이야. 결혼하면
엽서 보낼게.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명함에 대해서는 끝내 묻지 않았다.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유카리의 한껏 들뜬 모습은 이치노세를 안심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사체로 발견되다니. 이치노세는 핸들을 꺾어서 차를 시내 도로로 몰았다. 이제 겐자키 시내에 들어온 것이다. 지금 그 명함의 존재가 다시 이치노세에게 위협이 되고 있었다. 유카리는 과연 약속대로 그 명함을 버렸을까? 아니면 수첩에 붙인 채 그 103호 어딘가에 놓아두었을까? 아니, 그 전에 유카리의 죽음은 자살일까? 아니면 타살일까? 그것이 문제였다. 만약 타살이라면 잠시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방 안은 프로 감식원들에 의해서 구석구석 조사된다. 이치노세 지문이 나온다. 모발도 채취된다. 침대 틈에 음모가 끼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휴대폰에 이름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명함 같은 것이 없어도 이치노세는 금세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를 것이다. 자살이었으면 좋겠다. 허기와도 비슷하게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유카리가 자살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지만 그러기를 바란 것이다. 만약 자살로 결론이 나면 지문이나 모발 채집까지는 하지 않는다. 수첩은 눈에 띄면 넘겨볼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발견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다. 가능하다. 현장에만 들어가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치노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차를 골목에 댔다. 정면 오른쪽에 깨끗한 2층짜리 건물이 보였다. 하이츠 다카야마. 이치노세는 룸미러를 훔쳐보았다. 눈을 감은 구라이시의 표정에서는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도착해보니 현장은 이미 현장다운 모양새가 갖춰져 있었다. 건물 왼쪽 전봇대에서 도로 옆 자갈밭에 걸쳐서 넓게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다. 젊은 제복이 뭔가 골똘히 생각하면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안에 세워진 밴 안에 감식 모자가 2개. 그 옆에는 경광등이 돌아가는 짙은 감색 세단이 세워져 있었다. 차에서 내린 구라이시가 크게 기지개를 켜면서 주변을 휙 둘러보았다. 이치노세는 가까스로 평정을 가장하고 있었다. 시야 끝에 103호의 하얀 문이 있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밝은 목소리가 들리면서 둥글둥글한 몸매와 얼굴이 다가왔다. 겐자키 중앙서 형사과의 수사계장 후쿠조노 모리토였다. 이치노세는 속으로 혀를 찼다. 겉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형사로서의 능력은 부내에서도 명성이 자자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다. 함께 현장에 들어가면 성가시게 생겼다. 그런데 후쿠조노에게 이치노세라는 존재는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아이고, 교장님이 직접 현장 검증을 하러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장난 좀 그만 쳐, 후쿠만두. 교장님, 이 처음부터 만두라고 부르시깁니까? 사체가 이미 내려진 상태인데 이제 와서 요란하게 폴리스 라인을 치고 우쭐대고 있으니까 나 바보입니다 하고 온 동네에 선전하는 것 같지 않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교장님은 여전히 엄격하십니다. 구라이시를 교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많았다. 자신이 구라이시 학교의 학생이기 때문이다. 자살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후쿠조노는 이렇게 말하고 등 뒤의 세단을 돌아보았다. 그 뒷좌석에는 얼굴에 손수건을 대고 있는 백발 섞인 작은 머리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집에 들른 어머니가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집주인과 함께 내려버렸고요. 마음은 알겠지만은. 후쿠조노가 이렇게 설명하자 구라이시는 묵묵히
구두에 비닐 커버를 씌웠다. 유서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어머니가 말한 바로는 떠드는 건 그 정도로 됐어. 구라이시가 말을 막았다. 예단은 금물이다. 우선은 사체다. 늘 그렇게 말했었다. 자, 일단 한번 볼까? 저 야탑의 노인네는 왔나? 좀 늦는다고 하던데요. 어차피 젊은 선생이 올 것 같지만 말이죠. 야탑의 아스씨는 시내의 개업의사였다. 오래전부터 겐자키 중앙서 경찰 의사로 일했는데 간이 나빠져서 최근 2년쯤 전부터는 아들과 교대로 검시를 하고 있었다. 저 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아니야, 시작하자고. 구라이 시간이면 결코 내뱉을 수 없는 말이었다. 구라이시에 이어 후쿠조노가 폴리스 라인을 넘었다. 이치노세는 조금 떨어져서 뒤를 쫓았다. 이제 아이자와 유카리의 사체와 대면한다. 두 사람 뒤에서 숨을 죽이는 것 말고는 달리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103호실. 구라이시가 손잡이를 돌리고 당겼다. 쿵 소리가 났지만 문이 열리지는 않았다. 문 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구라이시가 힘을 줘서 다시 한번 문을 당겼다. 밀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바보 같은. 구라이시가 이렇게 말하며 문을 밀자 쉽게 열렸다. 좁은 현관이 나타났다. 이 아파트 좀 심하네요. 이런 식이면 현관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나 원참.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 이치노세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여기 처음 왔을 때 이치노세도 안으로 열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큰 소리를 냈었다. 하지만 만약 오늘 자신이 맨 먼저 방에 들어왔다면 망설이지 않고 밀어 열었을 것이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빠지는 함정인 것이다. 이 방 안에서 절대로 두 사람보다 먼저 행동해서는 안 된다. 구라이시, 후쿠조노, 이치노세 순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에 형태만 갖춘 싱크대와 부엌이 보였다. 몇 발 더 내딛자 시스템 욕조가 있고 그 옆으로 방과 이어지는 짧은 복도가 나왔다. 방과 복도를 나누는 미닫이 문을 열었다. 이 문은요, 어머니가 들어왔을 때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방으로 들어갔다. 4평 정도의 마루. 모든 창문은 두터운 커튼으로 빈틈없이 쳐져 있어서 어두웠다. 구라이시가 벽 스위치에 손을 뻗었다. 소프트 커버에 덮인 두 쌍의 형광등이 소리를 내면서 켜졌는데 한쪽 불이 조금 늦게 들어왔다. 전기는? 예. 전기는 꺼져 있었다고 합니다. 구라이시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얼핏 보기에 싸우거나 뒤진 흔적은 없었다. 어렴풋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사체, 즉 아이자와 유카리의 사체는 들어가자마자 왼쪽 구석바닥에 그대로 이불을 깔아놓은 것 같은 낮은 침대에 뉘어 있었다. 감식과 직원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다. 노란색 원피스 차림이었다. 얼굴에는 흰 손수건이 덮여 있었다. 이 역시 유카리 어머니의 작품일 것이다. 그런 이치노세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 구라이시가 돌아보며 말했다. 이봐 이치, 이 연장은 자네가 맡아. 에? 이치노세는 이보다 더한 고문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답이 궁해서 스스로도 느낄 만큼 당황했다. 왜? 맡기 싫은가? 여기 오고 싶다고 한 건 자네야. 네, 그렇지만 역시 구라이시는 유카리와 이치노세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다. 검시를 시키면서 이치노세의 모습을 관찰하려는 것이 틀림없었다. 빨리 시작해. 날 저물겠다. 구라이시의 말이 가슴에 꽂혔다. 의아해하는 후쿠조노의 시선이
따갑게 뺨에 닿았다.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 않으면 더 의심받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을 다일렀다. 각오를 단단히 하자. 그 수밖에 없다.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치노세가 앞으로 나섰다. 심호흡을 하고 시선을 올려서 실내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침대 건너편 벽 쪽에 다용도 철봉 기기가 있었다. 유카리가 재활용품 전문점에서 산 것이었다. 한때 관할 형사부실에서 본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이런 물건이었나 하고 쳐다본 기억이 있었다. 철봉기기에 다가가서 줄자를 댔다. 손잡이 높이는 바닥에서 2.2m. 그 손잡이에서부터 빨랫줄이 늘어져 있었다. 머리 쪽이 큰 아라비아 숫자 8자가 세로로 비스듬히 누운 것 같은 모양으로 축 늘어져 있었다. 손가락으로 줄 상태를 살펴보았다. 방법은 아주 간단했다. 줄의 양 끝을 각각 손잡이에 묶고 늘어진 원형 부분을 두 개로 나눈 다음에 위에서 아래쪽으로 비틀어 하나로 묶어 아래 고리를 만들었다. 처음 보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목을 매는 장치로서는 나무랄 데 없었다. 아래 고리의 직경은 사람의 머리 크기로 조절되어 있었다. 철봉기기 바로 밑에 습기가 남은 타원형 물방울 흔적이 보였다. 얼굴을 대자 자극적인 암모니아 냄새가 코를 찔렀다. 물방울에서 앞쪽으로 20cm 떨어진 곳에 컬러박스가 하나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 실금과 발판 위치 모두 자연스러웠다. 이치노세는 일어나서 다시 한번 실내를 둘러보았다. 방의 거의 중앙에 유리 테이블이 있었다. 오른쪽 벽에 형형색색의 컬러박스가 가로 세로로 퍼즐처럼 놓여 있고 그 안에 잡지, CD, 봉제 인형,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박스 위에는 휴대폰과 카세트 라디오, TV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액자에는 테니스 라켓을 가슴에 안고 웃고 있는 유카리가 있었다. 이거 상당히 괜찮은 여자였네요. 아깝다는 얼굴로 후쿠조노가 말했다. 그게 뭐 어떻다는 건데? 빈정거리던 구라이시는 이치노세에게 명령했다. 이봐, 사망자를 살펴봐. 명령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 이치노세는 마음속으로 몇 번씩 되뇌며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젖은 화선지를 다루듯이 신중하게 손수건 끝을 잡았다. 그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다.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젖혔다. 옷감에 걸리는 보슬보슬한 솜털의 저항을 마지막으로 유카리의 얼굴이 나타났다. 이치노세는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아버렸다. 등 뒤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났다. 후쿠조노일 것이다. 이치노세는 체념하고 눈을 떴다. 두세 번 토악질이 올라왔다. 그 얼굴에는 사진 속의 미소와 겹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얼굴색은 밀랍처럼 창백하고 혀는 비틀려서 치열 앞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심하게 뒤틀린 입가는 지금이라도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를 것만 같았다. 얼굴은 목매달아 자살한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이치노세는 입안에 퍼진 시큼한 액체를 삼키며 펜라이트를 들었다. 빛을 유카리의 눈동자에 비추었다. 각막이 흐려져서 동공을 투시할 수가 없었다. 라이트를 놓고 손바닥으로 유카리의 어깨에서 팔까지 쓸어내렸다. 이치노세는 잠시 검시하는 것을 잊고 손을 멈췄다. 딱딱하다. 차갑다. 유카리의 몸이 딱딱하고 차가운 것이다. 이봐 이치, 왜 그래? 어서 계속해. 구라이시의 채근에 이치노세는 감정을 숨기고 재빨리 움직였다. 막대기를 만지는 것 같은 사후 경직 상태로 보아서
상당히 진행된 듯했다. 사후 경직은 하반신으로까지 퍼져서 모든 관절의 가동성이 사라졌다. 적어도 12~13시간 정도는 매달려 있었던 것 같은데. 구라이 씨가 조용히 얘기하자 후쿠조노가 시선을 손목시계로 떨어뜨렸다. 그러면 한밤중인 0시 전후네요. 네, 일체합니다. 옆집에 사는 대학원생이 그 무렵에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옆집의 대학원생. 이치노세 마음에 동요가 일었다. 딱 한 번뿐이었지만 이 방에서 나갈 때 마주친 적이 있었다. 키가 크고 요즘 젊은이처럼 보이는 이목구비였다. 확실히 문패에 가토라고 적혀 있었다. 유카리는 새로운 애인이 이치노세가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었다. 그때는 아무도 떠오르지 않았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었다. 유카리와 가토는 오랫동안 이웃사촌이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이치노세는 생각을 바꿨다. 그런 생각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다. 지금은 검시만 하자. 여기까지는 사건성 제로니까. 이대로 아무 일 없이 자살로 결론이 난다면 유카리와 관련된 이치노세 걱정거리는 모두 사라진다. 점상 출혈은 어떤지 살펴보았다. 교살이나 액살의 경우라면 반드시 눈동자나 안구에 바늘로 찌른 것 같은 출혈점이 생긴다. 외 분비물의 흔적도 살펴보았다. 스스로 목을 맨 게 아니라면 콧물과 침, 요실금이 흐른 선은 가로 방향으로 나거나 부자연스럽게 꺾인다. 여기에도 문제는 없었다. 피 섞인 콧물은 콧구멍에서 윗입술을 향해서 수직으로 떨어졌고 흔들림도 없다. 침이 흐른 흔적도 아랫입술 왼쪽 끝에서 똑바로 아래를 향하고 있었다. 요실금의 흔적은 양발을 합쳐 4줄기가 있는데 모두 구부러지거나 끊어지지 않고 허벅지를 따라 똑바로 아래로 흘렀다. 시반의 정도도 생각해 보았다. 심장 기능이 정지한 직후부터 체내 혈액은 몸의 낮은 부분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해서 피가 검붉게 착색되는 시반 현상을 보인다. 이것도 오케이. 짙은 자줏빛 시반은 양손과 양발 끝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치노세는 한숨을 쉬었다. 이거야말로 법의학 교과서에라도 나올 법한 액사의 사후 징후였다. 하지만 역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목이었다. 이치노세는 유카리의 목 앞부분에 라이트를 비추었다. 폭 1cm 정도의 검붉은 선이 목덜미를 향하고 있었다. 그 줄의 흔적은 턱 바로 밑에서 왼쪽 위로 비스듬하게 이어졌고 튀어나온 턱뼈와 귀 밑을 지나서 목덜미로 빠져나가 있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였다. 줄의 흔적은 턱 밑에서 역시 같은 각도로 위쪽으로 뻗어나가서 이불에 가려진 목덜미로 사라졌다. 어깨를 잡고 몸을 조금 들어서 줄의 흔적을 계속 쫓아갔다. 매듭의 흔적은 없지만 줄의 흔적은 목을 거의 한 바퀴 돌고 있고 턱 밑을 기점으로 완벽하게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었다. 게다가 턱 밑 부분의 흔적은 도려낸 것처럼 깊게 패여 있어서 그 한 지점에 모든 체중이 실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면 이렇게 될 수 없다. 서로 등을 맞대는 식으로 밧줄을 상대 목에 걸고 힘차게 밀어올려 살해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정확한 좌우 대칭의 흔적을 남기지는 않는다. 목에서는 줄 흔적 이외에 전혀 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공격을 당한 피해자는 발버둥을 친다. 손으로 밧줄을 벗기려고 하다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신의 목을 핥혀서 방어흔이라는 찰과상을 남긴다. 하지만 유카리의 목에는 방어흔이 없었다. 손끝도 손톱 속도 모두 깨끗했던 것이다.
목을 매단 방법과 모순되는 점도 없었다. 유카리의 목 밑에서 발 뒤꿈치까지는 140cm, 로프 고리의 맨 아랫부분이 바닥에서 위로 155cm니까 15cm의 여유가 있다. 컬러박스는 가로로 놓은 상태에서도 25cm 높이니까 발판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것은 액사다.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목을 맨 자살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모든 것들이 무언의 증언을 하고 있었다. 경찰 의사인 야타베가 도착하면 같은 판단을 내릴 것이다. 명백한 자살이다. 엘대 부검까지 갈 필요도 없이 유카리의 사체는 어머니의 품으로 보내질 것이다. 이치노세는 이렇게 생각하며 일어섰다. 구토감은 사라졌다. 대신에 솟아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깊은 안도감이었다. 엑사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돌아보았다. 그런데 방에 울린 것은 구라이시의 목소리였다. 사체가 울고 있구만. 경악한 이치노세의 무릎이 꺾였다. 유카리의 오른쪽 눈 바로 밑 광대뼈 언저리에 파투기의 희미한 얼룩이 있었다. 죽은 깨라고 판단하고 지나친 기억이 났다. 루페를 갖다 대었다. 루페는 확대경을 말한다. 확대해서 보니까 얼룩 윤곽 일부가 희미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이것은 눈곱이 말라붙은 흔적이다. 이치노세는 깜짝 놀랐다. 노트에 적어놓은 구라이시의 말이 떠올랐던 것이다. 조사관님,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 단순히 목을 맸어도 우는 사체는 많다.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 구라이시는 잠깐 생각하고 지시를 내렸다. 유바후쿠, 감식과원들에게 바닥에 난 발자국들을 조사하라고 하게. 네? 발자국 말씀이세요? 그래. 스스로 걸었는지 아닌지 조사하는 거야. 잠들게 한 다음에 목을 매다는 방법도 있으니까 말이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과연... 불이 꺼져 있었다고 했지? 그러면 스위치 밑에서 철봉기기 사이를 조사해. 감식 직원 2명이 움직였다. 커튼이 열리고 빛을 비추는 방식과 알루미늄 분말을 사용한 채취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거하고 또 하나 있어. 구라이시가 가리킨 것은 유카리의 왼손 약지였다. 네? 이치노세는 눈을 의심했다. 유카리의 왼손 약지에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있었다. 확실히 있었다. 약 1mm 폭 정도로 띠 모양의 눌린 흔적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것은 손가락을 한 바퀴 돌고 있었다. 반지를 꼈던 흔적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았다. 간과했다. 손가락이 시반 때문에 짙은 자줏빛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 잔뜩 들어있는데요. 후쿠조노가 별 모양의 사물함을 들고 왔다. 안에 반지가 7개. 얼핏 보기에 고가품은 없는 것 같았다. 폭이 맞는 게 있나? 에? 잠시 기다려 주세요. 후쿠조노가 반지 하나하나씩을 꺼내서 약지에 눌린 흔적과 대조했다. 3개가 일치했다. 빼서 사물함에 넣은 다음에 목을 맸겠죠 뭐. 근데 죽기 전에 빼도 흔적은 남는가요? 그럼 직전에 뺐다면 흔적은 남지. 구라이시와 후쿠조노의 대화를 볼 때 결론이 난 듯했다. 자살. 구라이시도 그렇게 인정했다. 그런데 이치노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냐하면 루비로 장식된 그 금반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생각할 필요도 없다. 순식간에 스토리가 완성되었다. 유카리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다. 살해당한 것이다. 범인이
반지를 가지고 사라졌다. 틀림없이 반지 때문에 꼬리를 잡히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범인은 누굴까? 유카리에게 반지를 선물한 새로운 애인일 것이다. 그것은 옆방에 사는 대학원생 가토일지도 모른다. 구라이 씨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자살과 타살을 가려낼 중요한 정보다. 이 정보를 묵살한다면 경찰관 자격이 없다. 물론 자살이기를 바랐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바라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타살을 자살로 바꿔서는 안 된다. 허공을 헤매던 이치노세의 시선이 갑자기 멈추었다. 수첩. CD가 가득 꽂힌 컬러박스 안 몇 건의 문고판과 함께 기대어 세워져 있었다. 저곳에 유카리의 수첩이 있다. 당신 명함 수첩에 붙이고 다니고 있어. 측은들은 손님한테 보여주면 금방 떨어져 버리니까. 유카리의 말이 떠올라서 순식간에 전율이 되살아났다. 마음이 반대쪽으로 기울었다. 만약 대학원생 가토가 범인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치노세야말로 살인 용의자다. 직업도 가정도 포기할 수 있을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유카리는 죽었다. 죽어버린 여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 할 내가 희생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다. 아니, 사실 살인이었는지도 의심스럽다. 예를 들면 유카리는 애인에게 차이자 반지를 버렸다. 어딘가 다른 곳에 버린 것이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닌가? 즉, 이야기는 이렇다. 구라이 씨에게 이런 정보를 보고한다고 해도 이 사건이 살인으로 결론 내려질지는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정보를 밝힘과 동시에 이치노세가 궁지에 몰릴 것은 분명하다. 결국 이치노세는 그렇게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며 어금니를 깨물었다. 마음은 정했다. 정했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당연했다. 이치노세는 구라이 씨를 훔쳐보았다. 감식과 직원의 발자국 채취에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후쿠조노도 마찬가지였다. 지금이라면 가능하다. 이치노세는 숨을 멈추고 발소리를 죽여서 두 사람의 등 뒤로 돌아갔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굽혀 컬러박스에 손을 밀어 넣었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수첩을 뽑아 들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뺨에 닿는 바람이 느껴졌다. 현관문이 열린 것이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경찰 의사인 야타베가 들어왔다. 아직 30 전인 젊은 선생이었다. 들켰나? 이치노세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지 주머니 속에 땀에 밴 손이 작은 수첩을 움켜쥐고 있었다. 야타베가 도착함으로써 검시 작업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그러면 벗기겠습니다. 이치노세는 유카리의 원피스 앞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탐스러운 가슴, 잘록한 허리, 아름다운 하복부 라인. 예전에 이치노세가 사랑했던 유카리의 모든 것이 드러났다. 이상한 데서 이상하게 죽으면 안 되겠네. 당신한테 벌거벗겨져서 온몸을 조사당하는 건 싫으니까. 라고 유카리는 말했었다. 슬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치노세는 냉정을 되찾았다. 수첩을 손에 넣었다. 낌새로 보아서 야타베는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자살이라는 결론을 낼 것이다. 이제 죽은 유카리는 이치노세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반지에 대한 것이 남아있다. 유카리는 살해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반지가 없었다는 사실은 유카리가 실현했다는 사실만을 알리는 것일 수도 있다. 실현 끝에 자살. 이치노세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야타베와 함께 유카리의 어깨와 가슴, 배, 두 팔을 살펴보았다. 피와 출혈은 없었다. 눌린 흔적도 찰과상도 없었다. 그리고 외부 침입자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브레지어의 고리를 벗겼다. 봉긋한 가슴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 순간 이치노세는 흠칫했다. 유두가 거무스름해져 있었다. 아니, 그것은 핑크라고도 할 수 있는 색이었다. 확실히 어느 누구도 임신징후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치노세는 알고 있었다. 그 아름다운 유두의 색깔을. 다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임신. 그것은 살해 동기도 자살 동기도 된다. 하지만 반지와 임신, 살인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할 충분한 증거가 두 가지나 있는데도 단순 자살로 처리된다. 무엇 하나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채 어둠에 묻힌다. 그 불합리를 어떻게 할까? 그렇다면 유카리의 원통함은 얼마나 클까? 물론 마음은 정했다. 또다시 되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마음이 서늘했다. 자기 내면에 차가운 부분을 핥은 느낌이었다. 이치노세는 짧은 팬츠, 즉 쇼츠를 내렸다. 옅은 음모는 요실금의 습기를 희미하게 담고 있었다. 막대 체온계로 직장의 온도를 재고 검시를 완료했다. 구라이 씨는 야타베를 바라보았다. 젊은 선생, 어떻소? 엑서입니다. 야타베는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다. 구라이 씨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작업을 끝낸 감식원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쪽은? 네, 전기 스위치에서 철봉기기 밑을 향해서 똑바로 걸은 흔적이 있습니다. 보폭으로 보건대 매우 또렷한 흔적이에요. 수고했네. 이봐 후쿠, 자네는 할 얘기가 있나? 그러자 후쿠 노조는 신기하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혈통이라고 어머니가 말했어요. 아이자와 유카리의 아버지도 22년 전에 목을 메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유카리가 5살 때라고 하던가요? 뭐라고? 이치노세는 귀를 의심했다.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던 것이다. 운영하던 철공소가 도산했다고 그래요. 그 때문에 유카리의 생일날 아무것도 사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명함으로 트럼프를 만들어서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름이 있는 쪽은 모두 다 같으니까 그걸 트럼프 문양으로 삼고 명함 뒷면에다가 사인펜으로 하트나 스페이드 같은 걸 그렸다고 합니다. 유카리는 무척 기뻐했는데 아버지는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을 저지르고 만 거예요. 유카리의 생일이 지나는 것을 기다렸겠죠. 그 사체를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유카리였다고 합니다. 모치는 그런 걸 봐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라고 말하더군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이치노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명함, 트럼프. 그래서 유카리는 그렇게까지. 이봐, 이치. 구라이 씨는 팔짱을 낀 채 이치노세를 응시했다. 어서 결론을 내려. 네? 이 검신은 네 몫이라고 그랬잖아. 정보는 모두 갖춰졌다. 자, 최종 결론을 내려. 긴 침묵이 이어졌다. 이치노세가 입을 열었다. 입술이 떨렸다. 저 본건은 엑사라고 사료됩니다. 밤 10시 이치노세는 선술집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조금도 취하지 않았다. 유카리의 방에서 나오자 폴리스 라인 밖에 인파가 몰려 있었다. 그 안에는 가토의 얼굴도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시선을 피한 것은 이치노세였다. 얼굴을 기억하고 있으면 골치 아프다.
순식간에 얼굴을 숙였다. 하지만 가토야말로 유카리를 죽인 범인일지도 모른다. 가정을 지켰다?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왜 여기에 있나? 정각에 퇴근할 수 있었다. 아내 생일 파티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자신을 사랑했던 것뿐이다. 이치노세는 손바닥을 쳐다보았다. 아직도 감각이 남아 있었다. 차갑고 딱딱한 그 몸의 감각이. 유카리는 당시 고민 같은 것은 없어 보였다. 젊음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그저 낄낄대며 즐겁게 사는 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5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고 한다. 아버지가 목을 맨 사체를 본 것이다. 생일 다음 날 아침에. 그래서일까? 자살 같은 거 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유카리가 어떤 얼굴로 이 말을 했었던가? 생각이 나지 않았다. 6개월 남짓 몸을 섞었으면서도 지금에서야 유카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마지막 장면에서조차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이제 다음은 없다. 뜨거운 불로 재가 돼서 작은 항아리에 담긴 채 땅 밑 어딘가에서 영원히 잠드는 것이다. 어깨가 흔들렸다. 양팔을 카운터에 대고 지탱했다. 손수건을 꺼내려는 순간 무언가가 만져졌다. 그것은 바로 유카리의 수첩이었다. 열심히 뒤적였다. 있다. 마지막 장에 명함이 붙어 있었다. 그런데 이름도 직책도 전화번호도 읽을 수가 없었다. 글자도 숫자도 모두 빈틈없이 칠해져 있었다. 하나하나 아주 작고 빨간 하트로. 그런 것인가? 새 애인이 생기면 버리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지만 유카리는 할 수 없었다. 버리지 못하고 명함을 읽지 못하게 했다. 이치노세한테 폐해가 되지 않도록 말이다. 명함을 돌려주지 않은 유카리는 위협적이었다. 위험한 폭탄이라고까지 생각했다. 그런데 유카리는 이치노세를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작은 소녀처럼 빨간 볼펜으로 하트 마크를 그리고 있었다. 너무 열심히 검은 활자를 지우려고 했기 때문에 종이 표면이 벗겨져서 보풀하기가 일 정도였다. 바보 같네. 그렇게 생각했다. 바보 같은 여자라고. 눈물이라는 게 이런 거였을까? 의지대로 멈출 수가 없었다. 부예진 하트 마크의 행렬. 그것은 한 장의 트럼프처럼 보였다. 나 파더 컴플렉스가 있나 봐. 라고 말했었다. 이치노세는 휴대폰을 꺼내 구라이 씨의 관사에 걸었다. 받지 않아서 다시 구라이 씨의 휴대폰에 걸었다. 이치노세, 무슨 일이야?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가요? 겐자키 현장에 있어. 그 말에 감탄하던 이치노세는 가게에서 나왔다. 거리로 뛰어나와 택시를 잡아 겐자키로 향했다. 살인. 구라이 씨는 그 의혹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치노세의 정보가 힘을 얻는다. 자살이냐 타살이냐 그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끝내고 싶지 않았다. 유카리의 죽음에 반드시 결론을 내고 싶었던 것이다. 1시간 정도 걸려서 하이츠 다카야마에 도착했다. 구라이 씨는 하이츠 앞에 바짝 대놓은 차 안에 있었다. 뭐야? 근데 자수라도 하려는 얼굴이네. 그것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어요. 이치노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유카리와의 관계, 반지, 임신, 그리고 가토에 대해서. 가토라고? 나하고는
추리가 다른데. 다르다고요? 그럼 누굽니까? 아니, 그럼 유카리는 살해당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맞아. 그건 내가 보증하지. 자, 따라와. 구라이 씨는 차에서 내려 백사무실의 문을 밀어 열었다. 황급하게 그 뒤를 쫓았다. 짧은 복도를 지나 방으로 들어가자 구라이 씨는 미닫이 문을 닫고 방에 불을 껐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그 어둠 속에서 구라이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모든 창에는 두꺼운 커튼이 젖어 있어. 밤에는 미닫이 문을 닫으면 이렇게 되지. 자, 이치. 걸을 수 있겠나? 아니요. 인간이란 말이야. 완전한 어둠 속에서는 걸을 수가 없어. 아무리 자기 방이라도 말이야. 감식과 직원이 말한 똑바로 매우 또렷한 흔적이라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해. 그러니까 그 발자국은 다른 때 생긴 거야. 구라이 씨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밤까지 기다린 것이다. 조사관님, 낮부터 알고 계셨던 거죠? 근데 그때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저를 의심했기 때문입니까? 이 세상에 깨끗하게만 사는 놈은 없어. 물론 경찰관이라도 말이야. 어둠 속에서 목소리만이 오갔다. 그럼 지금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너는 결백하다. 저도 또 이웃집의 가토도 아니라면 도대체 누굽니까? 유카리는 제가 새 애인을 알고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가토 외에 그런 사람은 대답하던 이치노세의 몸이 굳어졌다. 있다. 딱 한 사람. 유카리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이 딱 하나 있는 것이다. 갑자기 불이 들어왔다. 바로 옆에 구라이 씨의 얼굴이 있었다. 그런 사람 있지 않나? 이치노세가 끄덕였다. 네, 젊은 선생입니다. 1년 6개월 전 에일현 경찰의대 송년회에서 유카리와 야타베가 알게 됐다면 이치에 맞는다. 그 자리에 이치노세도 있었다. 따라서 유카리는 이치노세가 야타베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다. 그래, 그 젊은 야탑에 이번에는 나와 생각이 같네. 하지만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다고 해도 그 젊은 선생이 죽였는지는 결점을 찾기 힘든 완벽한 현장이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놈은 너 정도가 아닐까 의심했었어. 하지만 그 밖에도 있을 거야. 우리 일을 잘 아는 놈이겠지. 하지만 그가 아니어도 경찰 의사는 많습니다. 유카리는 경찰 의대 송년회에 갔었으니까요. 하지만 구라이 씨는 그 말을 무시했다. 내일 부검에서 여자를 잠들게 한 방법이 밝혀지겠지. 어쨌든 다행이다. 그 젊은 선생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해줘서. 실수라고요? 그때 현관에서 쿵 소리가 났다. 누군가가 또 문을 당겼다. 아, 바로 그 순간 이치노세가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수첩에 손을 댔을 때 야타베가 늦게 도착했었다. 뺨에 바람은 느꼈지만 쿵 소리는 그때 들리지 않았었다. 그래, 맞아. 야타베는 밀어서 여는 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 이치노세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구라이 씨는 거기까지 간파한 것인가? 바로 그때 후쿠조노가 뛰어들어왔다. 저 교장님, 좋은 소식이에요. 그 젊은 선생 말이에요. 부인과 애가 있는데도 밖에서는 태연히 독신 행세를 하고 다녔어요. 후쿠조노는 이번에도 이치노세를 완전히 무시하고 구라이 씨에게만 정보를 전하고는 그대로 뛰어나갔다. 한 건 했네 그래. 나머지는 저 사람들의 일이야.
아, 네. 복도로 나간 이치노새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누군가가 부른 것 같았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 30살이 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하고 싶다고. 유카리는 그렇게 말했었다. 야타베에게 모든 것을 걸었을지도 모른다. 낙태는 싫다며 야타베한테 매달렸을까? 이치노세는 주인을 잃은 그 방을 향해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구라이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 올라타자 기다렸다는 듯이 두 사람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다. 고인이 부르는구만. 구라이시의 뺨 근육이 조금 풀어졌다.